예, 요즘 워낙 대내외 악재들이 많아서요. 하나하나 꼽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아래 공포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워낙 이제 변수들이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어서 네.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크긴 하겠지만 네. 지금으로서 가장 핫한 건 또 홍콩 쪽일 것 같아서요. 네, 이쪽부터 한번 맞습니다. 여쭤보도록 할 텐데 네. 이제 뭐 블랙스완 얘기도 많이 하고 이 홍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파생이 어디까지 이루어질까,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제 금융 허브라는 이야기는 이제 물류의 허브라는 의미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류의 허브로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네. 그리고 뭐 유럽 대륙으로 친다면 런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렇죠. 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먼저 규명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상위 수출 대상국 4위가 바로 홍콩입니다. 예, 오히려 일본보다도 홍콩에 더 많은 수출을 우리는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이 시위가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단기간에 상당한 충격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냥 살짝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2016년에 일종의 이런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이런 시위가 커지고 그 기간에 우리 경제가 내수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마찬가지 경기의 모습인데요. 홍콩으로의 어떤 관광도 많이 줄고요. 관광에 따른 여러 가지 내수 소비가 많이 부진하면서 홍콩 경기가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홍콩 네. 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도 직관된 그런 경제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홍콩 시위가 장기전이 되면 예. 우리나라의 또 다른 수출 악재로 작용할 아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어떤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외적인 요소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수출이나 그러니까 무역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물론 몇 쿠션 좀 거쳐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계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 영향력은 좀 실제화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화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경제가 이제 불안해진다는 뜻은 이제 한국 돈의 가치, 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대외적으로 이런 불확실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금이라든가 미국 국채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강달러 그리고 약 원화 기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한국에 투자했지만 예. 그 돈의 가치, 원화의 가치가 얼마 안 되니까 네. 굳이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도 자금 이탈 문제가 우려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경기가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또 역시 아래 공포라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총재는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도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더 커지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경로는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도 문제입니다. 역시 북한과의 관계도 조금 안 좋아지고 있고 예. 일본과의 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적격성 자체가 좀 약화되다 보니까 역시 이 투자 매력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국가 신용도가 이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자금 유출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이런 여러 가지 경로 속에서 한국 경제에도 또 우회적인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는 계속 그래서 좀 뉴스들을 팔로우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일본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의 우리 정부의 대응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도 궁금한 것이 또 일본 측에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또 추가로 했고 했죠.
그리고 이제 나름 국산화에 대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좀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테고 네.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와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충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1차적인 그런 충격 예. 혹은 1차적인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은 많이 상쇄시킨 그런 역할이 되긴 했지만,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네. 뭐 배터리 산업의 여러 화학 제품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수소 경제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탄소 섬유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질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 역시 한일 간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달리 또 시나리오가 펼쳐지긴 하겠지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단순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보완책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중소기업들이 어쩌면 그런 정부의 정책 대안들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를 잘 못 쫓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 자기들이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머니투데이 방송이라든가 여러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런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홍보해주고 그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같이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전해드립니다. 예. 이것도 역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또 정부 그리고 대기업들 간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하나 뉴스 나왔던 거 한번 여쭤보자면 삼성과 애플 사이에 그 관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로 이제 뭐 관세를 이제 개별 기업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네. 그거는 자유경제 시장에서도 너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네. 이미 트럼프는 그 선을 넘은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뉴스에 이제 대해서는? 글쎄 개별 기업에게까지 이제 관세 조치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프랑스로부터 불거진 또 유럽발 그리고 대세계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디지털세가 굉장한 현안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디지털세라는 것이 2020년에 또 다른 방향으로의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또 한일 무역 전쟁 이런 것에 또 거듭나는 새로운 방향의 보호무역주의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미국 정부도 디지털세에 대응하겠다. 우리도 여러 디지털 기업들,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나라들에 수출을 하고 있지만 역시 한국과 같은 삼성전자나 그 밖에 여러 세계적인 그 디지털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뭔가 관세 조치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관점의 대응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조치를 하기보다는 그런 특정 기업이 포함되는 여러 산업에 걸쳐서 예. 관세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러죠.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예. 그게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여러 나라들도 같이 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나름대로의 공식화된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런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관세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산업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디지털세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장 지배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얘기해 주신 것이 정말 정상적인 시나리오고 네. 정상적인 지금의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이긴 한데, 물론 결이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은 화의건도 있다 보니 네. 좀 여기에 대해서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뉴스들도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네. 지금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짚은 악재들만 참 여러 개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계속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긴 했는데 국내외 42개 기관이 계속 이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평균이 예. 한 2%, 네.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상황이고, 네. 그리고 한 11개는
1.4에서 1.9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1.4는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네. 좀 이런 하향 조정세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뭐 저도 이제 그 기관 중에 하나로 예, 들어갈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저 역시 이제 2019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면서 또 지금 현재 2020년 경제 전망 책을 마무리하는 네. 과정에서 굉장한 이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2019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바라봤던 전망치가 이제 2.2%라고 네. 한다면 2.2% 원래 정부의 일반적인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 오히려 그걸 좀 가감해서 2%로 전망했다라고 봐도 될 텐데 네. 근데 지금 7월 초에 전망했던 그 값보다 지금 약 한 달 반, 2달 정도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악재, 상당한 하방 요인들이 더 들어섰거든요. 예. 긍정적인 요인이 들어갔기보다는 하방적인, 특히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던 그 시점은 네.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이 이행되기 전 단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감안된 2019년 경제 성장률을 본다면 어쩌면 당연히 2%를 넘기가 어렵겠다. 당연히 1%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러 가지 투자 위축 우려라든가 아니면 수출 경기 침체라든가 민간 소비로의 영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2% 달성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숫자가 주는 어떤 의미나 상징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2% 진짜 밑으로 떨어져서 1이라는 숫자를 확인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타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도 글쎄요 4분기까지 그 흐름들을 계속 물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네. 4차 산업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 관계 때문에 좀 계속 약간 속도가 늦춰진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4차 산업에 대해서도 물론 정부에서 계속 힘을 싣긴 했는데 지금 한일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원책이 추가로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정부의 대응 중에 굉장히 칭찬할 만한 하나의 그 대상이 일단은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한 것 예.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초에 마련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제가 완화된 환경 하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한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 만한 영역이라 생각이 되고 이런 규제 자유 특구를 넘어서 한국 자체가 규제 자유 특구가 돼버릴 수 있도록 기업들이 이런 규제로 인해서 신산업에 투자하고 신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규제와의 전쟁, 규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많은 그 기업들의 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응 이런 것들 관점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라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촉진제가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줌으로써 이런 투자 위축을 좀 막는 그런 네.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는 그런 일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악재들이 많기도 하고 정부의 책임도 큰 만큼 거기에 대한 제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